우크라이나의 무기고가 조금 더 커지고 훨씬 더 강력해졌습니다. 독특하면서도 흥미로운 신무기가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무기는 성층권 높이까지 상승한 뒤 적들에게 떨어집니다. 또한 전자전 시스템과 제머를 손쉽게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 무기는 러시아의 방공망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크렘린의 병력과 자산, 그리고 기반 시설이 이후의 공격에 더욱 취약해지게 만듭니다. 다트를 만나보십시오. 이 미사일은 수십 년 된 아이디어를 21세기에 맞게 현대화했으며 우크라이나의 무기 체계에 매우 귀중한 추가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트는 우크라이나 혁신기술센터 프로그램에서 설계되었습니다. 이 미사일은 성층권 기구의 도움으로 공중으로 들어올릴 수 있도록 설계된 경량 미사일입니다. 기부가 일정 고도에 도달하면 미사일이 분리되어 내장된 항법 시스템을 이용해 미리 계획된 비행 경로를 따라 이동한 뒤 결국 위에서 목표물을 타격합니다. 이 개념은 매우 단순하며 전쟁에서 기구 사용은 수세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중국에서는 이른바 공명등이 군사 신호장치로 사용되었습니다. 제갈량이라는 유명한 전략가는 적군에 포위되자 처음으로 구조 신호를 보내 이 아이디어가 널리 퍼졌습니다. 서양 세계에서는 기구가 군사 목적으로 사용된 또 다른 초기 사례가 18세기 후반 플레레스 전투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전투에서 프랑스군은 수소로 채운 기구를 이용해 적의 움직임을 추적했습니다. 또한 지상병사들에게 실시간 보고를 했습니다. 프랑스는 자체 단명 기구 부대를 보유했으나 나폴레옹에 의해 해체되었습니다. 그러나 전투에서 기구 사용 아이디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 제국군은 1849년에 베네치아를 상대로 기구 폭탄을 사용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들은 각각 약 24에서 30파운드, 즉 11에서 14kg 정도의 폭발물을 종이 열기구에 달아서 육지와 증기선 양쪽에서 발사했습니다. 총 약 200개가 발사됐으며 최소한 하나는 의도대로 도시에 맞았지만 많은 기구가 바람에 떠밀려 멀리 날아갔습니다. 이는 전투에서 기구 의존에 큰 문제점을 보여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여러 군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기부전의 새롭고 더 효과적인 방식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기구가 관측 플랫폼으로 꽤 널리 사용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훨씬 더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었습니다. 영국은 예를 들어 탄막기구를 사용해 독일 폭격기와 초기 순항미사일의 공중공격을 저지했습니다. 영국은 또한 기구를 이용해 아웃워드 작전이라는 전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작전에서는 총 거의 10만 개에 달하는 기구를 발사했는데 그중 약 절반은 소위탄을 실었고 나머지 절반은 유럽 전역에 화재를 일으키고 송전선을 손상시키기 위해 설계된 강철선을 실었습니다. 이로 인해 독일군은 큰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한편 일본은 화공풍선, 즉 후고 풍선폭탄을 이용해 태평양을 건너 폭발물을 투하했습니다. 이 기구들은 지름이 약 33피트, 즉 10m 정도였으며 대부분 얇은 종이로 만들어졌습니다. 혼슈에서 수천 개가 발사되어 폭발물과 소위 장치를 씌웠습니다. 수백 개가 결국 북미 전역에서 발견되었고 6명이 사망했으며 작은 산불이 몇 차례 발생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역사적 사례들은 대부분 엇갈린 결과를 보였지만 현대 군대는 훨씬 더 뛰어난 기술과 공중에서 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더 깊은 이해, 그리고 그 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더 발전된 방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 중 일부는 계속해서 기구 기반 시스템의 잠재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단순히 탐구나 실험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수년 동안 러시아 진영의 혼란과 혼돈, 파괴를 퍼뜨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구를 배치해왔으며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나라도 우크라이나만큼 기구의 한계를 밀어붙인 적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기구를 이용해 러시아 깊숙한 곳까지 대담한 공격을 감행하고 정찰과 수송, 그리고 미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키이우 측 전력은 분전 초기부터 기구를 활용하기 시작했으며 처음에는 폭탄과 수류탄을 러시아군 머리 위에 떨어뜨리거나 적의 방공망을 소모시키기 위한 미끼로 사용했습니다. 2024년이 되자 우크라이나는 기구를 활용한 작전을 한 단계 끌어올렸고 미국 공급업체의 제품을 소형 카미카제 무기의 운반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구들은 우크라이나가 점령지 넘어 두 나라 사이의 국제 국경을 넘어 러시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기구들은 유전, 정유소, 선적 터미널, 철도 허브와 같은 곳을 대상으로 한 수많은 공격에 사용되었습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러시아 군사 문제 전문가인 마이클 코프만은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훨씬 더 합리적인 조건으로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전반적인 노력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라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는 부분적으로 기구 덕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군사기술자들이 더 나아갈 방법을 모색해온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다트 미사일은 그들의 노력의 결실입니다. 이제 그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혁신기술센터는 미사일 자체나 이를 발사하는 데 사용된 기구의 정확한 기술 사양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상당히 컴팩트하며 길이는 약 6피트, 즉 1.8m이고 비어있을 때 무게는 약 29파운드, 즉 13kg에 가깝다고 합니다. 구성에 따라 3.5kg, 7.7파운드에서 10kg, 22파운드까지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탄두에는 흑연 기반의 관통 요소가 포함된 것으로 여겨지지만 역시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나 어떤 종류의 표적에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확인된 정보는 없습니다. 이 미사일의 정확한 사거리, 명중률, 심지어 생산 상태조차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러시아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우크라이나가 공개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정상적인 일입니다. 이런 종류의 무기는 전쟁에서 사용할 준비가 될 때까지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야 적을 기습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많은 기술 사양이 기밀이지만 우리는 다트 작동 방식에 대한 대략적 개념은 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성층권 기구가 다트를 7.5마일에서 11.2마일, 즉 12km에서 18km 사이에 고도로 운반할 것이라고 합니다. 적절한 고도에 도달하면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그 시점에서 미사일은 특수 서보 액추에이터와 내장된 항법 시스템을 이용해 공중에서 자세를 안정시키고 미리 설정된 비행 경로로 이동합니다. 그것이 사소한 부분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 미사일이 스스로 자세를 안정시키지 못한 채 단순히 기구에서 떨어진다면 쉽게 수마일이나 경로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다트는 하강하는 동안 목표물을 추적하지만 지상에서 약 3.7마일, 즉 6km 정도 남았을 때 항법 시스템이 완전히 꺼집니다. 이것이야말로 디아트 설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흥미로운 부분임이 틀림없습니다. 항법 시스템이 꺼진 상태에서 다트는 고체 연료 엔진에 의존해 비행 경로를 계속 따라가며 미리 설정된 경로를 따라 결국 목표물과 충돌하게 됩니다. 그 목표물은 탄약고일 수도 있고 석유 저장 탱크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드론과 미사일을 교란하거나 속이거나 방해하기 위해 전자전, 즉 EW 시스템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엔지니어들은 혁신을 이어가며 추가 안테나 장착과 복잡한 시스템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항공 전력을 사실상 멈추게 하고 통신을 차단하며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무력화시켜 목표물을 타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트 시스템의 독특한 장점은 마지막 몇 마일 하강 구간에서 외부 통신이나 위성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러시아가 지상에 전자전 제모 부대를 배치해서 가짜 신호와 잡음으로 전파를 뒤덮는다 해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시스템은 신호를 듣지 않아 잡음에 영향이 없습니다. 대신 이 시스템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목표를 향해 떨어지며 제모들은 그것을 막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자전 기술의 지배력이 점점 더 커지는 전쟁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실제로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전자전이 양측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이번 분쟁의 결정적인 요소 중 하나가 되었다고 언급합니다. 예를 들어 6월 14일에서 15일 밤에 러시아는 무려 70발의 미사일과 600대가 넘는 드론, 총 681개의 항공자산을 우크라이나의 도시와 마을에 발사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중 632개를 파괴하거나 교란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는 전자전 시스템이 생명을 구하고 재난을 막는 데 있어 놀라운 힘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전장 곳곳에 GPS 교란 시스템이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를 절박한 경쟁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대체 유도 방식을 찾거나 처음부터 목적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서 전체 경로 동안 유도가 필요 없는 무기를 개발하려는 것입니다. 다트와 같은 무기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 새로운 무기의 다른 독특한 이점, 활용 사례, 그리고 잠재적인 단점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 전에
이와 관련된 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밀리터리 쇼를 유익하게 보고 계시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트가 적 전자전 시스템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장점은 아닙니다. 이 시스템의 또 다른 엄청난 이점은 풍선에서 발사된다는 점에서 나옵니다. 이는 이론적으로 거의 어디에서든 배치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최전방 지역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영토 깊숙한 곳도 포함됩니다. 역사적인 기상자료에 따르면 성층권의 바람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쪽으로 동쪽 방향으로 부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풍선을 키이우에서 발사하면 바람을 타고 100마일 이상 모스크바 쪽으로 이동한 뒤에 탑재물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항공기가 아니라 풍선이므로 우크라이나 군인은 그 시스템을 부풀려 날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종류의 탄약을 사용하기 위해 활주로나 비행장이 필요하지도 않고 조종사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값비싼 항공기가 손상되거나 파괴될 위험을 감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들은 언제든지 거의 모든 위치에서 발사될 수 있으며 그저 적진으로 날아가도록 내버려두면 됩니다. 이것은 러시아에게 완전히 새로운 전혀 다른 문제를 안겨줍니다. 지금까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다양한 드론과 미사일, 그리고 스톰 섀도우와 에이테크스 같은 서방 무기들과 맞서야 했습니다. 이 무기들은 모두 다르지만 대부분의 시스템이 동일한 기존 패턴을 따르고 레이더, 방공망, 전자전 기술을 이용해 공략할 수 있는 유사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DART는 거의 모든 면에서 다릅니다. DART는 일반 드론보다 훨씬 더 높은 고도로 비상하고 일반 미사일과 같은 종류의 항법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목표물을 향해 빠르게 돌진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러시아에 문제를 안겨줍니다. 왜냐하면 크렘린은 아직 이런 종류의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검증된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할 수 있는 일은 S-300이나 S-400 같은 방공 시스템이 미사일이 접근할 때 이를 포착하고 충돌하기 전에 요격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이러한 시스템들이 신뢰할 수 없다는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었습니다. 수십 대가 우크라이나에 의해 손상되거나 파괴되었고 방어 수단이 줄어들면서 크렘린의 지휘관들은 남은 자산을 재배치하고 가장 중요한 인프라와 모스크바 같은 다른 지역의 보호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방어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계속해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키이우의 드론 조종사들은 모스크바 자체와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가장 크고 방어가 잘 된 도시들에 연속적으로 여러 차례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DART의 위력을 무기고에 추가한 우크라이나 방위군은 이러한 공격이 크렘린에 더욱 치명적이고 더 큰 파괴를 안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는 공중 공격의 시작으로 다트 미사일을 연속적으로 발사해 목표 지역의 레이더나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드론과 기존 미사일을 대량으로 투입해 노출된 에너지 인프라와 군사 자산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비용 문제도 있습니다. 유럽과 그 밖의 동맹국들로부터 아낌없는 자금 지원과 원조 패키지를 받더라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터무니없이 높은 국방비 지출 수준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엄청난 탄약 비축량, 인력, 군사 생산 능력 면에서도 상대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값비싼 미사일과 드론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 의존하는 거대한 공장과 물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더 적응력 있고 비용 효율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점점 더 다양해지는 드론 군단과 같은 국내 혁신에 크게 의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드론들은 대부분 비교적 저렴하고 생산이 쉬운 무인 항공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에서 완벽한 무기를 만들기보다는 실용적이고 저렴하며 적이 대응하기 어려운 시스템에 투자해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경량 통선 발사 미사일은 이러한 조건에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작고 간단한 구조와 발사 및 조종이 필요 없이 공중에 띄울 수 있다는 점 덕분에 다트 우크라이나가 대량 생산하기에 매우 저렴할 것입니다. 탄기당 정확한 가격은 알 수 없지만 대형이거나 더 복잡한 순항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 시스템보다는 훨씬 저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다트의 탄두가 비교적 작긴 하지만 적절한 표적에는 충분한 타격을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점을 감안하더라도 다트가 완벽한 무기이거나 우크라이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섣불리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이 시스템에 대해 우리가 아직 모르는 점이 많기 때문에 실제 성능과 효율성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시간과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다트 항법 시스템이 비활성화되더라도 목표를 정확히 유지하려면 그 항법 시스템이 얼마나 효과적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또한 기구 기반 시스템과 관련된 과거의 문제점들을 지적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바람의 풍선을 날려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물체들이 바람과 일반적인 기후 조건에 얼마나 쉽게 영향을 받는지 잘 알 것입니다. 물론 군사용 성층권 기구는 집에서 사용하는 생일 풍선과는 정확히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원칙이 상당 부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들은 바람에 의해 여러 방향으로 날아갈 수 있고 바람의 세기와 날씨의 급격한 변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발사 시기나 방출 조건과 같은 요소들은 모두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다트를 제어하는 데 더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트의 전체 사거리, 목표물에 명중할 가능성, 그리고 정확도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오차 범위를 가지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어야 합니다. 또한 한 기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이 시스템이 실제 전투 상황에서 테스트되었거나 사용된 적이 있는지, 아니면 아직 초기 기획 및 시제품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 없이는 이 무기의 진정한 가치와 실현 가능성에 대해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시스템에 대해 낙관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이 무기는 우크라이나가 기존의 탄약을 사용할 때 겪었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적에게는 새로운 도전을 안겨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독특한 제안이며 만약 성공적으로 입증된다면 목표에 접근할 때 자체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비활성화함으로써 전자전 기술을 무력화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이와 유사한 방식의 시스템들이 더 많이 등장하는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이우는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다테 기술 사양에 대해서는 꽤 비밀스럽게 불었지만 이 시스템의 개발자들은 그 기술이 미래 프로젝트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여기에는 탄도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에 대한 추가 세부 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팀들은 이미 더 크고 치명적인 탄약을 발사하기 위해 풍선을 추가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나 러시아의 전자전 방해 장치를 우회할 수 있도록 더 똑똑한 항법 시스템을 무기에 적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쪽이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야망은 여전히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이 나라는 혁신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새로운 방법, 더 흥미로운 방법을 찾아 경계를 허물고 군사기술의 한계를 전 세계가 상상조차 하기 힘든 방식으로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렇게 강한 위치에 있는 것은 그 야망과 혁신, 그리고 자기 확신 덕분입니다. 반면 러시아는 점점 더 깊고 어두운 위기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데 이 영상은 블라디미르 푸틴조차도 자신의 전쟁이 실패할 운명임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장기적인 영향을 알고 싶다면 이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전쟁이 끝나도 러시아가 앞으로 수세대 동안 어떻게 고통받을지 다룹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전 세계의 다른 주요 분쟁에 대한 더 심층적인 분석과 최신 보도를 원하신다면 오늘 바로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하세요.